자, 너네가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문제들 몇몇 가지만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건 답이 없어 라고 얘기했던 몇몇 개의 문제들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고 오늘부터는 전기 파트를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볼게. 자, 너네가 아까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그 답이 없어가 몇 번 문제였어? 59번 113페이지 59번에 2번은 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59번에 2번 문제는 답이 없어 라고 했던 이 문제와 같은 유형으로 답이 이상해 라고 하는 게 77번입니다. 자, 왜 이게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사실은 답안지에 답이 있는데 그래서 59번의 2번과 77번 문제는 여기 있는 답을 틀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것 때문이야. 어느 수준까지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것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아까 그거랑 유사한 문제를 116페이지에 76번이요. 76번 보시면 76번은 수평면에서 자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되어 있어. 원래 늘어나기 전 상태가 여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잡아당길 거야. 얼마만큼 잡아당기는 거냐면 A만큼 늘릴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 있게 할 거야. 이거 늘어난 길이가 A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만큼 늘어났을 때 이 상태에서 그래서 얘는 무슨 에너지 같냐면 탄성 에너지 같죠. 얼마만큼? 2분의 1 K A제곱만큼. 근데 그 탄성 에너지를 뺀 나머지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걸 합한값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 역학적 에너지가 이 순간의 탄성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내가 손을 놓으면 됐어? 얘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평형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최대한 빠르요. 제일 빨라요. 됐어? 자, 근데 평형점으로 가기 전 절반만큼만 됐어? 늘어난 상태 여기를 지날 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날 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늘어난 길이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탄성 에너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 나머지 가지고 있어.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상황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탄성 에너지가 8분의 1 KA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8분의 3 KA 제곱이어야 되네. 그래야 합해서 2분의 1 KA 제곱이겠네. 그래서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3이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사실은 탄성 에너지는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로도 알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늘어나서 늘어난 길이가 A일 때 가졌던 탄성 에너지가 원래 이만큼이야. 근데 얘가 손을 놨을 때 절반만큼 늘어난 이 지점을 지날 때 탄성 에너지는 요만큼이겠죠.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이 부분은 운동 에너지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넓이 대 이 넓이의 비율이 1대 3이니까 탄성 에너지의 비율이 1대 3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그쵸? 자, 이 그래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됐어? 구몬 시간에 했다. 하셔야 된다. 이 정도는. 그쵸? 자, 근데 이거를 세우면 어때? 이걸 세우면 이렇죠. 77번 문제입니다. 이걸 세우면 이렇습니다. 이걸 세우시면 77번. 용수철 상수가 K이고요. 자, 용수철 상수가 100이고요. 여기에 1kg짜리 물체를 매달아서 가만히 두어 평형점에 됐어요. 그 평형점이라고 하는 거 이때는 물체의 무게만큼 탄성력이 작용하는 위치가 평형점이겠죠. 그래서 합력이 0인 위치를 우리는 무조건 평형점이라고 그래요. 합력이 0인 위치. 자, 그래서 얘는 이 평형점의 위치에 왔다가 내가 얘를 아래로
얼마 더 잡아당기냐면 평형점을 기준으로 0.2m만큼 더 잡아당겨.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가 최대한의 탄성 에너지 이 순간이야. 이게 0.2m 잡아당겼을 때야. 그랬다가 손을 놓으면 얘는 뭐니? 튕겨 올라가. 그렇죠? 튕겨 올라가면서 탄성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있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어. 됐지? 그랬을 때 처음 늘어난 길이의 정확하게 절반만 늘어난 0.1m 늘어나는 순간에 됐어? 이 순간에 얘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 좀 어때? 그러면 절반이니까 또 여기란 얘기잖아. 그러면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돼? 1대 3. 처음에 탄성 에너지를 1대 3으로 나눠가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탄성 에너지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분의 1 K X제곱이니까 0.04.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2. 그 2를 자 여기 왔을 때는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1대 3으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탄성 에너지는 0.5만큼 남고 운동 에너지는 1.5야. 그래서 거기 있는 답도 1.5로 나와 있어. 그럼 답 맞잖아요. 근데요 이거 틀린 거죠 사실은. 됐죠? 여기를 기준면으로 했을 때 얘가 올라갈 때요 탄성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 아니죠. 무슨 에너지로도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로도 바뀌어요. 그 위치 에너지를 무시하고 풀고 있는 중이야 얘가. 됐어? 그래서 틀린 거야. 됐니? 얘가 튕겨 올라갈 때는요 사실은 탄성 에너지 중에 일부는 위치 에너지로 일부는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있니? 운동 에너지로요. 근데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사이 관계 이거로 이렇게만 풀고 있어요. 근데 수평으로는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죠. 중력 위치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중력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 있잖아. 되겠어?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3이라고 푸는 게 약간 무리가 있어. 근데 이게 물리 원 수준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물투 수준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그죠?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도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중력 위치의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중력 위치 에너지 무시하고 풀면 답이 나와요. 근데 원래 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어? 그래서 얘는 답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답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자, 너네가 가지고 있는 113페이지의 59번에 2번. 이것도요. 중력 위치의 에너지 무시하고 풀면 답 나와요. 근데 중력 위치의 에너지까지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는 중력 위치의 에너지를 무시하고 풀었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다. 하지만 물홀에서는 무시하면 안 된다. 되겠어? 네, 물홀에서는 무시하면 안 돼요. 올라가시면 위치 에너지도 증가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까지 고려해서 59번 문제를 풀면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풀어는 드릴게요. 59번 보시면 용수철 상수가 50인 용수철을 천장에 매달아서요 0.5kg짜리 추를 매달아 평형 위치에 와서 정지시켰다. 그 정지한 상태에서 저 2번으로 뛰어갑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얘를 0.1m만큼 더 아래로 잡아당겼다. 이런 얘기예요. 정지한 평형점보다 0.1m만큼 더 아래로 잡아당겨. 이런 얘기죠. 그러면 최대한 잡아당긴 여기를 기준점으로 보시는 게 맞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는 탄성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 그 탄성 에너지의 크기가 2분의 1 kx제곱이야. 그래서 탄성 에너지 2분의 1 k x제곱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탄성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탄성 에너지 계산하면 얘 얼마 나오냐면 얘 0.25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산수 맞아?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산수야. 자, 그랬다가 얘가 튕겨 올라가. 자,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물체가 평형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위치로 올라가면 탄성 에너지가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근데 사실은 얘가 여기로 돌아가면 탄성 에너지가 이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치?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그 중에서요.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됐니? m g h일 거죠. 되겠어?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속력 얼마야?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25v 제곱 더하기 얼마입니까? 0.5. 이게 0.25 이렇게 돼요. 됐어?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아야 답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요. 조금 바보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에서도 위치 에너지 변화를 잘 안 봐요. 근데 올림은 얘가 튕겨 올라갈 때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본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안 놓고 수평으로 놓고 물어보죠. 그럼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중력 위치 에너지. 그래서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답이 없다고 표현한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해설과 다르게 답이 없다고 하는 의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73번쯤 볼게요. 오늘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겁니다. 자, 73번 보시면 73번은 반지름이 똑같은 반원을 하나는 볼록하게, 하나는 오목하게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반원을 지나갔을 때 누가 먼저 도착해?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거기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볼록한 반원을 지나서 같은 높이로 지나가는 아이나 그 높이에서 오목한 아이를 지나서 여기에 오는 아이나 여기 속도가 V면 여기 속도는 V예요. 왜?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A하고 B 그려볼게요. A라는 공과 B라는 공이 그럼 반대편에 올 때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려? 여기서 힌트는 이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동거리가 같아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A는 맨 처음에요. 이거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자꾸 그리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에 속도가 V였어요. 근데 A는 언덕을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니까 속도가 느려지죠. 근데 보세요. 이 언덕의 경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안 줄어. 맨 처음에는 급경사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사가 완만해져. 되겠어? 그러면 처음엔 속도가 팍 줄었다가 점점 속도가 적게 줄어. 그래서 이걸 그리면 A는 처음에 경사면을 올라가는 순간이요. 됐어? 속도가 급격히 확 줄었다가 경사가 완만해지니까 서서히 줄었다가 다시 됐어? 내려가면서 속도가 빨라져서 원래 속도에 오면 반대편에 도착한 거죠. 되겠어? 이게 A예요. 이게 A예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B는 어떠니? 라고 하면 B는 경사면을 내려가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처음에는 경사가 급경사예요.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그랬다가 경사가 완만해져요. 그럼 속도가 천천히 빨라집니다. 그랬다가 올라갈 때는 거꾸로 줄겠죠. 그래서 얘는 됐어. 거꾸로 속도가 확 빨라져. 그 다음에 천천히 빨라져. 그리고 다시 느려져. 그래서 제자리에 와. 우리 이렇게 그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간거리인데 경사면을 지나가는 동안 간거리가 같아야 되잖아. 이 둘레와 이 둘레는 같으니까. 맞지? 근데 A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경사면을 지나가는 동안 A가 간 거리는 밑에 있는 넓이 이게 저 원둘레라고요. 근데 시간이 같다면 B가 간 거리는 이 그래프의 밑에 있는 넓이 이거여야 돼요. 두 개의 거리가 같아? 아니잖아요. 거리를 같게 만드셔야 돼요. 되겠어? 그러니까 거리가 같으려면 간거리가 훨씬 더 많은 B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B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이 넓이가
빨간색의 이 넓이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경사면을 지나올 때 B가 훨씬 더 빨리 도착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가 반원을 지나오는 시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요. 110페이지 해봐 드릴게요. 110페이지 해봐 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일과 에너지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거 좀 보여줄래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일의 원리 설명했어? 도구가 한 일? 질에 설명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지뢰가 한 일이라고 하는 일의 원리 설명했단 말이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뢰. 그 지뢰의 3요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무슨 점? 작용점. 물체에다가 힘을 주는 지점을 작용점. 받침대가 힘을 주는 지점을 받침점. 그리고 내가 꾹 눌러지는 지점을 무슨 점? 힘점. 이 세 가지가 지뢰의 3요소. 맞아. 근데 이 세 개의 위치의 순서요. 첫 번째, 작용점 다음이 받침점이고 받침점 다음이 힘점이면 지뢰 중에서 쟤는 일종지뢰야. 그 일종지뢰의 대표적인 게 가위야. 그쵸? 근데 지뢰 중에서 이 순서가요. 앞에 있는 두 개 위치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그 다음이 힘점이야. 이거 이종지뢰라고 부를 거야. 그 이종지뢰의 대표적인 게 병따개야. 이렇게 된 거야. 그 그림을 눈에 그려놓은 게 41번이야. 비슷하게 생겼어. 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누르고요. 됐어. 여기 있는 뚜껑을 얘가 들어 올리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힘점이고요. 뚜껑을 들어 올리는 여기가 작용점이고요. 됐어. 여기를 대고 있으니까 여기가 받침점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받침점, 작용점, 힘점의 순서로 되어 있는 얘는 이종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요. 됐죠? 여기는 계산은 없으니까 우리 줄게요. 이 뚜껑 들어 올리기 위해서 뚜껑에다가 줘야 되는 최소한의 힘이 200이라고 치자. 근데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요 길이가 1. 작용점에서 힘점까지 이 거리가 3. 이라고 칠게. 그렇다면 내가 여기다가 줘야 되는 실제 힘의 크기는 얼마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잘 보시면요. 받침점이 제일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런 지뢰예요. 이런 지뢰. 여기가 받침점이잖아요. 그리고 작용점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힘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얘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요. 꼬맹아. 얘가 올라간 높이와 얘가 올라간 높이의 비율이요. 됐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우리 뭐 보이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니? 닮음이죠. 길이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4예요. 길이는 항상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를 재는 겁니다. 받침점이 어딨든. 되겠어? 그래서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비율이 1대 4이기 때문에 힘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거꾸로 4대 1이겠죠. 됐어. 그래서 길이 비가 1대 4기 때문에 힘의 비가 4대 1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00N의 힘이 필요하면 나는 얼마의 힘을 줘야 된다? 50N의 힘만 줘도 이 뚜껑 들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되겠어? 이런 구조야. 모든 길이는 받침점을 기준으로 재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런가 하면 지뢰 중에 세 번째 3종 지뢰도 있어요. 3종 지뢰는 뒤에 있는 거 두 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점 다음이 뭡니까? 힘점이고 그 다음이 받침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종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팔입니다. 팔. 하이탑 그림에도 나와 있죠. 우리 팔이 3종질이에요. 우리 팔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팔에다가요. 손 이렇게 해서 물건 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이렇게 든다고 할 때 회전 중심축은 얘입니다. 팔꿈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랬을 때요. 여기가 받침점이고 물체를 들어 올리는 여기가 작용점인데 그러면 이 팔이라고 하는 뼈다귀 누가 들어? 여기 이두박근에서 나온 근육이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줘요. 여기가 힘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4라고 친다면 사실은 1대 10 정도의 길이 비율이라고 있어요. 1대 10인데 1대 4라고 치자. 길이 비율이 1대 4기 때문에 힘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4대 1이야. 이게 되게 골때요.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요. 길이 비율이 얼마냐면요. 얘가 1대 4예요. 4. 아니지. 여기가 4,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4, 힘점까지의 길이가 1. 그럼 길이비가 4대 1이니까 힘의 비율은 얼마인 줄 아세요? 1대 4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N짜리 물체를 들려면 난 무려 400N의 힘으로 내 팔을 들어 올려야 돼요. 이거 물체한테 100의 힘을 주기 위해서 내 근육은 내 팔을 400의 힘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 근육은 물건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은 힘에 손해를 봐요. 물체를 그냥 들 때보다 4배 큰 힘을 줘야 된다고요. 4배 큰 힘을 주는데 이 팔, 이런 쓸데없는 팔 왜 써요? 얘는 힘의 손해를 보는 만큼 길이에는 뭘 보겠니? 이들이요. 그래서 근육이 조금만 수축을 해도 얘는 확 올라오죠. 근육이 요만큼만 당겨줘도 물건은 확 올라가죠. 그래서 길이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모든 도구가 힘의 이득을 본다? 틀려요. 그래서 힘의 손해를 보는 우리 팔과 같은 도구도 있습니다. 이게 3종질입니다. 알겠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게 뭐다? 도르래다. 도르래 중에서 우리 이렇게 생긴 도르래가 있어요. 우리 맨날 나오는. 이 새끼는요.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기면 얘가 돌아가니까 이름이 도르래입니다. 근데 이 실을 당겨서 얘가 올라가는 동안 얘 도는데요. 물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도르래는 돌기만 하지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높이에 고정되어 있어서 얘 이름이 고정 도르래입니다. 자, 근데 이 고정 도르래 잘 보시면요. 이 회전축이 중심이 되는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여기가 물체에 힘을 주는 작용점. 그리고 내가 여길 당기는 여기가 바로 힘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정 도르래는 일종질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길이비가 어떤 줄 아세요? 1대 1이에요. 길이비가 1대 1이니까 힘의 비도 1대 1이죠. 그러니까 100N짜리 물체를 들면 그대로 100만큼의 힘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정 도르래는요. 힘의 이득을 못 봐요. 질에는 질인데 길이비가 1대 1이라서 힘의 비도 1대 1이거든요. 그래서 고정 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못 본다. 그러면 힘의 이득을 안 보니까 길이의 손해를 보니 안 봐요. 그러니까 얘는 100N짜리를 100N의 힘을 당겨주고 그래서 얘가 1m 올라가면 1m 내려주는 거야. 그럼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왜 써? 힘의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 올려야 되는 물체를 고정도를 이용해서 난 힘을 아래로 주면 이 새끼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도구 중에 힘의 이득도 거리의 이득도 못 보는 도구가 바로 고정도르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쓰거든요. 왜? 힘의 방향을 바꿔주려고.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꼬맹아 누구냐면 얘야. 이걸 우리는 움직도르래라고 하는데 에스더야 그 뒤에 히터를 끄고 네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오케이. 현준이는 졸려면 뒤로 가고. 알겠어? 오케이. 그냥 편안하게 가. 뭘 물어보고 가거나 허락 받고 가야지 뭐였어?
180을 넘는 건 별로 힘든 일이구나. 안 넘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걸 땡기면 이 새끼 돌아요. 그러니까 돌을 해줘. 그래서 땡겨서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요. 물체가 올라가는 만큼 돌을 해도 같이 올라가죠. 그래야 물체가 올라가죠. 그래서 도르래가 위아래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움직이는 도르래. 이런 얘기예요. 움직 도르래. 되겠어? 자, 근데 얘를 잘 보시면요. 얘는 어떠냐면 얘처럼 지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라서 보시면 여기가 물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물체에 힘을 주는 여기가 작용점이에요. 보이세요? 여기가 작용점이죠. 물체에다가 힘을 주는 부분이 여기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잡아당겨서 내가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힘점이에요. 그러면 받침점이 어디냐면 꼬맹아 왼쪽 구탱이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잡아당겨서 올릴 때요. 사실은 이 도르래가 이쪽 실에 기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받침점 라인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움직 도르래는 받침점, 작용점, 힘점, 받침점, 작용점, 힘점. 그래서 이 순서로 되어 있는 얘가 바로 움직 도르래다. 그래서 움직 도르래는 이종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종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는 그래서 지뢰긴 지뢰인데 1종질에 2종질에 달라. 자, 근데 꼬맹아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받침점이잖아요. 모든 길이는 받침점으로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받침점에서부터 작용점까지 길이가 1이라면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가 2예요. 돼요? 자, 움직 도르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침점, 작용점, 힘점이다. 그래서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가 1이면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는 2다. 그래서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러면 힘의 비율은 어떠냐면 2대1이거든요. 그러니 작용점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100N이라고 치자. 그럼 물체한테 100N의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당겨야 되는 이 실의 힘의 크기는 절반, 50N의 힘만 줘도 당겨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 도르래는 반드시 물체의 무게에 비해 절반만큼의 힘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절반으로 줄였으니 됐어? 얘가 1m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당겨줘야 되는 실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m예요.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 실을 2m만큼 잡아당기면 이쪽 실도 1m 줄고 이쪽 실도 1m 줄어서 도르래가 됐어? 1m 올라와.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움직 도르래는 힘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도구다. 그 정도로는 힘의 이득을 볼 수 없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42번 해드릴게요. 그림과 같이 무게가 300과 100인 물체 A, B가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00N의 물체에 연결된 실을 당겨 줄을 2m 당겼을 때 한 일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생각. 여기 움직 도르래 몇 개 있어? 하나 있어요. 얘만 움직 도르래고요. 얘는 고정 도르래예요.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꾸는 거니까 힘의 이득하고 상관이 없어. 됐어? 그러니까 얘는 전체 구조가 그냥 움직 도르래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실이 몇 가닥이냐면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의 실을 연결했으니까 됐어?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F면 이 실도 F, 이 실도 F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르래만 보면 밑에 있는 물체가요. 이 아래쪽으로 얘를 300의 힘으로 당겨. 그러면 그 물체를
물체를 들기 위해서 위쪽 방향으로 힘을 300 주면 됐어.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의 최소한의 값이죠. 근데 이 도르래를 들어 올리는 실이 몇 가닥이냐면 한 가닥, 두 가닥. 보여요? 그래서 두 가닥에 작용하는 EF의 힘을 합해서 300을 만들면 물체가 들어 올려지겠구나. 이런 구조야. 이게 움직도르래야. 됐어? 네. 그러니 이 F 값이 물체 무게의 얼마? 절반. 그래서 얼마? 150을 만들면 들어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실에도 150의 힘을, 이 실에도 150의 힘을 주면 들어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당겨야 되는 힘이 얼마야? 150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겠어? 자, 150의 힘을 주면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이미 여기 얼마짜리가 매달려 있어? 100짜리가. 그러니까 나는 힘을 얼마만 더 주면 돼? 50만 더 주면 돼. 알겠어? 여기 물체 무게가 100이 매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150을 줘야 되는데 얘 무게 100에다가 내가 당겨줘야 되는 힘 50만 더 주면 합쳐서 150을 만들겠지. 그러면 얘가 올라가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움직도리 하나 있으니까 힘이 2분의 1로 줄였어. 그럼 당겨야 되는 거리는 2배 늘겠죠.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물체가 얼마 올라가는 거냐면 그건 모르겠는데 실을 2m 당겼대. 그럼 실을 2m 당겼으면 물체는 몇 m 올라가겠니? 1m 올라가겠죠. 힘을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거리는 2분의 1로 돼서 2배 늘어나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얼마냐고요. 내가 한 일. 됐어. 실을 당기면서 사람이 한 일은요. 사람은 50N의 힘만 줬어요. 그 힘으로 2m 당겼으니까 사람이 한 일은 100줄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하시면 다시 설명해요. 괜찮아요? 받아들여져요? 실제로 이쪽 실에서 150으로 힘을 주면 얘는 이쪽으로도 150, 이쪽으로도 150의 힘을 받기 때문에 300을 만들어. 그래서 등속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150을 만들 건데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100이니까 나는 50만 더 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43번, 44번 문제. 됐어. 이렇게 생긴 게 골 때리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꼬맹아 이제 잘 봐. 이 물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 실이 몇 가닥이냐? 몇 가닥? 두 가닥. 그러니까 두 가닥의 실의 힘을 합한 만큼이 얘의 무게와 같으면 돼. 알겠어? 자, 그럼 거기 잘 봐요. 움직도로에 몇 개 있냐? 하나 있어요.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움직도로래요. 됐어? 걔를 대단히 기하학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됐어? 네, 연결해 놓은 건데 그 도르래를 통해서 450N짜리 물체를 드는 실이 몇 가닥이니? 세 가닥입니다. 보여? 자, 움직도르래는요.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물체와 연결된 실 가닥수만 세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요. 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F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달려 있는 물체가 450N이야. 자, 그러면 이 450N짜리 물체를 들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실은요. 그래서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이 이 물체를 드는데 사용된 실입니다. 근데 어차피 실은 한 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장력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3F의 힘이 450을 만들면 되니까 F의 힘이 150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힘의 크기를 3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당겨야 되는 길이는 3배 늘어나겠죠. 되겠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이때 문제가요. 여기 하나가 있죠. 움직도로의 무게를 얼마로 본다? 물체의 무게도 있지만 이 움직도로에도 무게 있어. 얼마? 30.
그러면 사실은 이 실에 매달려 있는 건 총 몇 뉴턴이 매달려 있니? 480이야, 480. 그래서 물체의 무게, 움직도르의 무게까지를 합한 만큼이 실제로 매달려 있는 거고요. 그걸 3분의 1로 줄이니까 실제로 얼마니? 160, 638. 네, 160 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150이 아니고 160이 되는 건 움직도르에조차도 무게를 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여기 그 정도의 무게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의 무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에는 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벽에 매달려 있어서 얘 무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44번도 봐. 44번은요. 고정도르의 두 개, 움직도르의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100kg니까 1000N이야. 그리고 얘 움직도르의 무게가 있어? 네. 자, 도르래가 하나당 2kg. 그럼 2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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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N이지만 얘네들의 무게는 무시. 맞죠? 고정도르의 무게는 무시입니다. 움직도르의 무게만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 막대기에 걸려있는 아래 방향으로 누르는 힘은 총 1040이요. 맞아요. 1040N짜리가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1040N을요. 실 몇 가닥이 들어올리니? 몇 가닥? 몇 가닥? 네 가닥. 하나, 둘, 셋, 넷. 보여요? 됐어. 그러니 1040을 4F의 힘으로 둘 수 있는 힘이 얘를 들러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입니다. 얼마 나오냐? 이렇게 나오면 돼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아, 우리 삼가고 언니 오빠들 책에 있는데 여기에 600N짜리 물체를 놓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 실을 잡아당길 거야. 얼마의 힘을 주면 돼? 얼마? 여기 움직도리 몇 개 있어? 하나. 그러니까 힘을 몇 분의 1로 줄여? 1분의 1 또는 이 물체와 연결되어 있는 실가닥이 몇 가닥? 두 가닥. 그러니까 이 F가 600이면 되지. 그러니까 300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내려오겠지. 맞아?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새끼가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 그래서 사람까지 포함해서 600이야. 무게가.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될까? 아까는 600N짜리를 사람이 밖에서 당겼는데요. 요번에는 사람과 돼서 L배를 합해서 600이고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잡아당겨. 힘이 얼마일까? 잘 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실이 몇 가닥이냐? 세 개로 바뀌었죠. 하나, 둘, 셋. 보여요? 그러니까 힘을 몇 분의 1로 줄여? 3분의 1. 그래서 200N의 힘으로 당기면 돼.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 알겠지?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도르래는 힘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이는데 사실은 물체와 연결되어 있는 도르래를 드는데 사용된 실이 몇 가닥인지 보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실 가닥수를 세시는 게 가장 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 특히 움직도르래를 옛날에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해봐 드렸어요. 자, 그거를 뺀 나머지에서 질문할 것들이 또 있을까요? 자,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 11. 그 다음에 아까 46번 답이 46번 답이요. 그래서 4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2, 13. 돼요. 14, 15. 자, 116. 다 한 거 맞죠? 자, 이걸 뺀 나머지 질문들은 그러면 개별적으로 또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죠. 오늘 드디어 정기 갑니다.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나올 만한 유형들에 대한 경험하고요. 이론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이론은 전반적으로 한번 다 훑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 시간에도 모의고사를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계속 호진쌤하고 저하고 할 겁니다. 지금 호진쌤하고 보고 있는 문제는요. 오답 관리 철저히 하셔야 실력이 늡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전기 파트 한다 그랬으니까 꼬맹아 전기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들 이제 풀 수 있게끔 해보죠.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 파트 테마는 뭡니까? 전기를 발생시키자. 이게 테마. 전기를 발생시켜주세요. 이게 테마입니다. 테마. 자, 그러면 칠판도 전기 띄게 해주세요. 이거야. 그래서 물체들이 전기가 흐르게 해주세요. 이거야. 그러면 전기를 띄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전기를 발생시켜주세요. 자, 그럼 전기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물질에. 자,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띨 수 있냐? 칠판 전기 띨 수 있어? 결론 있다야.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띄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띄게 할 수 있어요. 그 전기를 띄는 게 쉽냐 어렵냐의 차이뿐이지 실제로 모든 물질은 다 전기를 띄게 할 수 있다가 결론. 왜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뭘로 되어 있는데?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원자의 구조를 보면 물질이 어떻게 하면 전기를 띨 수 있는지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중2 때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중2 과정에서 다 여러분들 하셨는데 원자를 보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됐어. 누가 얘기했지? 돌턴. 이거 거짓말이죠. 사실은 원자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고 그 안에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을 원자 핵이라고 하죠. 그 원자 핵 속에는요. 사실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누가 있니? 네, 양성자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전기를 띠지 않은 누가 있습니까?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원자 핵만 있으면 원자는 무슨 전하를 띄워야 됩니까? 플러스 전기를 띄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11번. 11번입니다. 원자 번호는 어디서 따왔습니까? 양성자 개수. 맞아요. 양성자 수입니다. 그래서 그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무조건 불 갖다 대면 팡 하고 터져. 누구야? 수소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양성자가 8개 있으면 그래서 얘는 불을 더 잘 타게 도와줘. 누굽니까? 산소입니다. 이렇게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DNA예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의 번호로 잡습니다. 자, 그러니 나트륨은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무려 11개 들어있어. 이 뜻입니다. 그러니 원자 핵만 있으면 이 원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할 때 조건 있는 말이죠. 원자는 어떤 애들이 원자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인 상태인 물질을 원자라고 부른다.
이게 원자의 정의예요. 원자는 무조건 중성이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자는 양성자가 있어서 플러스 전기를 띄워야 되는데 왜 중성이야? 그건 원자의 바깥쪽에 양성자와 반대되는 전기를 띄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전자가 들어있어요. 전자가 있는데 왜 중성이야? 모든 원자는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같은 크기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야? 중성인 상태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몇 개? 은솔 몇 개? 11개. 그러면 양성자가 11개인데 전자가 11개 있으면 왜 중성이야? 그건 양성자 하나가 띄는 정기적 세기와 전자 하나가 띄는 정기적 세기가 어때서? 같아서 개수만 같으면 중성이죠. 얼마로 같아요? 양성자 하나가 띄는 실제 정기적 세기, 전자 하나가 띄는 실제 정기적 세기가 얼마로 같아요? 양성자 하나가 띄는 실제 정기적 세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세기입니다. 전자 하나가 띄는 실제 정기적 세기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러니까 극만 반대고 세기가 같기 때문에 개수만 같으면 그래서 중성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 근데 실제 하나하나의 세기를 이렇게 쓰면 11개 있으면 세기가 얼마야? 계산하기 더럽게 귀찮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세기는 이거고 그냥 상대적 세기로 표현한다. 양성자 하나의 상대적 세기를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상대적 세기니까 여기에 단위가 있겠니 없겠니? 없죠. 그래서 그냥 1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11개 있으니까 플러스 11이고 11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이라서 중성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쿨롱이고 양성자 하나의 실제 세기는 이만큼이다. 정기적 세기.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 새끼가 몇 개 모여 있으면 1쿨롱이에요? 그건 알고 싶죠? 그래서 1쿨롱의 전화가 되려면 저 아이가 몇 개 모여 있으면 돼요? 외우세요. 6, 2, 5, 18개. 5대5 병신이지. 6, 2, 5, 18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모이면 1쿨롱의 전화가 되는 거야. 되겠어? 네. 얘네 이만큼을 모아놓으면 그때 띄는 정기적 세기를 우리가 1쿨롱이라고 불러요. 1쿨롱.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띄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여담으로요. 우리 이렇게 회로도에 전류가 흘러. 회로도에 전류가 흘러서 꼬마전구에 불을 켜는데 이때 이 회로도에 한 단면을 잘랐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라고 치자. 그래서 꼬마전구에 불 켰어. 라고 하는 1A의 정의 얘기해봐. 우리 전류계로 1A예요. 2A에 졌잖아. 그러면 1A의 정의가 뭐야? 1A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단면, 그 단면에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됐어? 네. 625, 18개의 전하가 지나가면 이걸 우리는 1A의 세기의 전류가 흘러 라고 얘기하죠. 됐어? 625, 18개니까 몇 쿨롱? 1쿨롱의 전하가 1초 동안 흐르는 정기적 세기를 1A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흐르면 이 세기를 우리는 1A라고 할 거야. 그러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이 아니고 10쿨롱이 흐르면 이건 몇 암페어? 10A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류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전류의 세기 I는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 쿨롱.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I는 T분의 Q. 분수로 외우기 싫죠? 그러니까 제대로 외워. Q는 IT 당국 대한민국. 되겠어? Q는 IT.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Q는 IT. 1A라고 하는 전류의 세기의 정의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원자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양성자와 전자의 정기적 세기가 같아서 원자는 그래서 중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원자가 중성인 건 전기를 띠는 입자가 없는 게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아이가 같은 세기만큼 들어있어서 중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걸
뉴턴은 몰랐어요. 아니 돌턴은 몰랐어요. 돌턴은 얘네들이 있다는 걸 몰랐지. 이거 발견한 거지. 됐어. 그러면 이 세 개의 입자 중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뭘까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원자 속에 있는 입자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누굽니까? 전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 원자 속에 있는 아이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게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된 거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네, 원자핵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고, 그리고 나서 원자핵이 물질이 아니고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걸 발견한 과학자 한 명 한 명이 노벨상을 다 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전자를 가장 먼저 발견했는데 전자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이 톰슨입니다.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죠. 라고 내가 너네 물리원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썩을놈의 새끼들이. 자, 그리고 나서 원자핵을 발견합니다. 누가? 그러니까요, 러더퍼드. 네! 그래서 원자 속에 전자가 먼저 발견돼요. 그래서 원자라는 것 속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있나 봐? 근데 원자는 중성인데? 그럼 전자 말고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건 톰슨. 그랬다가 톰슨이 발견 못한 플러스의 입자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걸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이 러더퍼드. 그래서 러더퍼드는 플러스의 입자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중심 깊은 곳에 플러스의 입자를 띤 아이가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안쪽에 있는 얘를 원자핵이라고 해야지 라고 했던 사람이 러더퍼드. 그랬다가 러더퍼드의 수제자가 됐어. 이 원자핵 속에는 사실은 플러스의 입자를 띠는 양성자와 정기적 성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고 그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은 체드윅. 그랬다가 됐어. 이런 입자가 있는 건 맞지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됐어. 구조는 틀렸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화학의 아버지 누굽니까? 보어. 보어는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다. 전자는 여러 겹의 전자 껍질이라는 걸 갖는다. 그 껍질 위에만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안쪽 껍질부터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그래서 무한번째 껍질까지 있는데 몇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달라진다. 기억나? 그 중에 가장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일수록 가장 에너지가 적다. 그러니 예를 들어 1번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1이면 2번 껍질에 있는 전자는 가져야 되는 에너지가 4, 9 이런 식으로 더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껍질이라서 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자들은 에너지를 더 크게 갖고 있어야 된다. 기억나냐? 얘가 1번 껍질. 1번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1 가지고 있어. 얘가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전자는 에너지를 4 가지고 있어. 자,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9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은 각각의 껍질에 들어있고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각각 껍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전자들은 껍질에만 있어야 되니까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1 아니면 4 아니면 9 아니면 이렇다고요. 그러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중에 2나 3을 가지고 있는 전자는 존재할 수 있니 없니? 이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은 불연속적이다. 마치 계단처럼 뚝뚝뚝 끊어져 있지 비탈면처럼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자들은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데 이때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요. 나 두 번째 껍질로 가고 싶어. 가능하니? 가능합니다. 전자는 자기가 원하는 껍질로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도 목동에서 살다가 대치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치에 80평대로 이상하는 거 가능합니다. 조건은 딱 하나죠. 뭐? 그거 돈만 있으면 돼. 쟤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로 갈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그래서 무한번째 껍질로 올라가는 것도 다 가능해. 조건이죠. 에너지만 갖추면. 이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1 가지고 있다가요. 저는 세 번째 껍질로 가고 싶어요. 가면 돼. 근데 세 번째 껍질에 들어오려면 조건 있죠. 에너지가 9여야 돼요. 그러면 1 있다가 9가 되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되니? 자, 8만큼을 주변에서 흡수해 와야죠. 그래서 8만큼을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9가 되는 전자만 올라가는 거죠. 9가 안 되면 못 올라가는 거죠. 됐죠? 그러니 이렇게 태양에서 오고 있는 에너지 중에 햇빛에는 에너지가 1부터 만까지 다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중에서 여기 우주 공간에 떠다니고 있는 수소 속에 있는 전자가 나 첫 번째 껍질에 있다가 세 번째 껍질로 가고 싶어. 가면 돼, 이 새끼야. 근데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8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오고 있던 햇빛 빨주, 노초, 파남보 됐어? 이 중에서 정확하게 8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을 확 흡수해서 쳐먹으면서 얘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 있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이요. 햇빛을 흡수해서 자기가 필요한 햇빛만큼을 흡수하면서 윗껍질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원자들이 빛을 흡수하고 남은 것들이 지구에 와. 그래서 이걸 프리즘으로 보면 실제로 빛이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꽉 차 있는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 일부가 원자들이 빛을 빨아먹어서 군데군데 빛이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멋진 말. 그렇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랬다가 올라가서 놀다 보니까 별로 뭐 좋은 것도 없어. 다시 집으로 가야지. 그래서 다시 내려올 거야. 내려올 때는요. 에너지 9 가지고 있던 새끼가 다시 에너지 1이 돼야죠. 그러면 에너지 8을 다시 뭐하니? 버려. 됐어요? 네. 그래서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그대로 버리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얘네들이 내려올 때는 아까 흡수한 것과 같은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해가 지고 나면 저 새끼가 버린 빛이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이 관측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돼요.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우주 공간에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누군가가 햇빛을 빨아먹었는데 그걸 또 그대로 내보내네? 이유가 뭐야? 전자들은 에너지 값이 결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동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해야지.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구나. 됐어? 그래서 이러한 스펙트럼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보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원자라고 하는 거 안에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있어요. 그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의 전기적 세기가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를 전기를 띠게 하고 싶어. 방법. 플러스가 11개고 마이너스가 11개라서 중성이야. 근데 나 얘를 전기를 띠게 하려면 균형을 깨면 돼. 깨는 방법. 그쵸. 누군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중에 하나를 더 빼거나 넣으면 되죠. 됐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움직이니? 전자. 왜 양성자는 안 되고 전자를 움직이니? 전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훨씬 뭐합니까? 가벼워요. 가벼우면 어떤 줄 아세요? 가벼우면 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작죠.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뭐해지니? 커져요. 됐어? 그래서 쉽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 속에 있는 입자 중에 가장 가벼운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중 전자 하나를 빼서 10개 만들었어.
그러면 중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원자라고 부르면 안 돼. 됐어? 뭐라고 부를까요? 네, 무슨 이온이요? 네, 전자를 뺐기 때문에 플러스가 세졌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다. 이걸 화학 시간에는 양이온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물리 시간에는 양이온이 아니고 얘를 플러스 전하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전자를 내가 더 집어넣어서 얘가 12개가 됐어. 그러면 얘도 중성이 깨졌죠? 이제 원자 아니야. 뭡니까? 음이온인데 이걸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어? 그래서 물질이 전기를 띌 수 있는 건 전자를 이동시키면 가능해요. 그 중에서 전자를 잘 이동시킬 수 있는 거, 전자 이동시키기 쉬운 아이가 바로 도체 금속입니다. 전자를 이동시키기 골 때리기 어려운 게 바로 비금속. 됐어? 입니다.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이동시키기 쉬운 금속을 통해서 전기를 잘 발생시키는 것 뿐이야. 알겠어? 그래서 전기를 띠게 한다는 건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이동시킨다는 얘기다.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기를 띠게 한다는 얘기다. 준비됐어? 전기를 띠는 원인 알겠지? 자, 그러면 나는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건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구나. 전자를 이동시키는 게 전기를 띠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물질에서요, B라고 하는 물질로 전자를 떼서 줄 거야.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은 거고 얘는 전자를 얻었어. 되겠냐? 네. 그러면 A도 B도 전기를 띄었죠. A는 무슨 전기? 플러스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기를 띠게 했는데 이동시킨 후에 이 전자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그냥 고정시켜 놓을 거야. 안 움직이게 할 거야. 됐어. 전자를 이동시키고 나서 그 위치에 정지시켜 놓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를 띠게 할 거야. 이런 전기를 뭐라 그러니? 전자를 이동시켜 한 지점에 정지시켜 놓고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우리는 멋진 말로 정지된 전기, 뭐라 그러니? 정전기를 일으켰어요. 이겁니다. 정전기는요, 전자를 이동시켜 한 지점에 고정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정지시켜 놓고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정전기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게요. 이런 바보 새끼들.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냐 이 새끼들아. 마찰전기 이 새끼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정전기 유도 이 새끼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게 이건데. 그래서 우리 비벼요. 비비는 순간 서로 다른 두 물질에서 A에서 B로 전자가 간 거야. 됐어? 네. 가고 나서 얘를 떨어뜨리면 전자가 뭐다? 여기에 정지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마찰 전기가 전자를 이동시켜 한쪽에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고정시켜 놓고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우리가 정전기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고정시켜서 전기를 띠게 할 수도 있지만 A에서 B로 전자가 갔는데 그 다음은 그 방향으로 전자가 계속 가. 전자가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계속 흐릅니다. 이런 전기는 뭡니까? 전자를 흐르게 해서 전기를 띠게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류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야 이 새끼야. 정전기를 일으키거나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겠어? 이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거야. 여기에 드글드글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있잖아. 이번에 시험 범위가 얘라고. 됐냐? 자, 그래서 정전기와 전류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킨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정전기 보자. 자, 정지된 상태로 전기를 일으키는 정전기는 비벼서 전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비비는데 조건이 있어. 딱 하나. 어떻게 비벼? 마찰 전기를 일으키는 조건. 마찰 전기는 비비면 생기는 건데 조건이 있다고. 그냥 비비면 안 된다고. 마찰 전기를 일으키는 조건. 야,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새끼들은 시험 다 봤는데 이씨. 마찰 전기를 일으키는 조건.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벼라.
됐어. 마찰 전기는요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빌 때만 생깁니다. 같은 물질끼리는 아무리 비벼도 전기 발생 안 하니 오른손 바닥과 왼손 바닥을 미친 듯이 비벼보세요. 여기서 전기 생겨요? 안 생기죠. 되겠어요? 왜요? 이때 실제로 A와 B를 비볐을 때 전기를 띠는 이유는 사실은 얘를 막 비비면 뭐가 생기니? 열이 발생하지. 그 열이 뭐야? 열에너지야. 됐어? 열에너지가 생기면 실제로 원자의 바깥쪽에요.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뜯어서 A한테서 B로 줘야 되잖아. 되겠어? 이렇게 원자의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요. A라는 원자 속에 있는 이 전자는 10이라는 에너지를 얻으면 탈출해. 근데 B라고 하는 원자 속에 있는 이 전자는 30이라는 에너지를 얻어야 탈출해. 그러면 내가 막 비벼서 열을 주면 됐어? 둘이 동시에 같은 양의 열을 받겠죠? 누가 먼저 탈출합니까? A요.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A 쪽에 있는 전자가 탈출해서 B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기만 하고 얘는 얻기만 하니까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근데 얘도 A고 얘도 A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10의 열을 받으면 탈출해? 그럼 이 새끼 탈출해서 일로 오는데 이 새끼 탈출해서 일로 가죠. 전기 뜰까 안 뜰까? 안 뜬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마찰 전기는요. 전자가 탈출하고자 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야 한 방향으로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 물질의 종류는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마찰시킬 때 생기는 전기가 마찰 전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마찰 전기를 일으켰죠. 마찰 전기를 일으켜서 그 물체에 전기를 띠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플라스틱으로 비비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떠요. 되죠? 막 떠요. 마찰 전기를 일으킨 겁니다. 되겠냐? 자, 그중 머리카락이 플러스가 됐다고 치자. 첫받침은 마이너스.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마찰시킨 두 물질이 둘 다 뿔뿔 되거나 둘 다 마마 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어. 한 놈이 플러스면 한 놈은 마이너스죠. 전자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머리카락에서 전자가요. 10개가 됐어. 없어졌어. 그럼 책받침은 전자를 몇 개 얻었니? 10개요. 얘가 전자를 10개 잃었으면 얘는 전자를 10개 얻어야죠. 됐어? 네. 전자는 중간에 흐르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전자수는 같아야 됩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띱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막 비벼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 그래? 뭐 됐네? 대전됐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전됐다고 합니다. 전기를 띠는 걸 대전됐어요? 그럽니다. 그럼 거꾸로 전기를 잃어. 선생님 내가 막 비벼서 머리카락 떴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다시 얘가 제대로 돌아왔어요. 전기를 잃었다는 거죠. 그 전기를 잃는 걸 뭐 됐다 그러니? 방전됐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궁금한 게 선생님은 조금 전에도 칠판 만졌는데 마찰이 딱 이런 마찰 전기가 막 발생해서 따따따 요 되게 기분 나쁘게 전기가 막 오릅니다. 여러분들도 문고리 이렇게 잡았을 때 전기가 막 됐죠? 네, 오를 때가 있죠. 자, 이렇게 대전되기 쉬운 건 환경적 조건 어떨 때? 건조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에 마찰 전기가 더럽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는 건조할수록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방전은 습할수록 잘 생기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마찰 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이 전하를 이동시켜 중성을 만들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찰 전기를 일으켜서요. 꼬맹아, 이 새끼는 A는 플러스 4쿨롱이 됐다고 치자. 그리고 마찰 전기를 일으킨 또 다른 아이들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얘는 B요.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물리에서는 전전하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리고 이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2m 떨어져 있다고 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두세요.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가 떨어져 있어. 전기력 생겨 안 생겨? 작용해 안 작용해? 작용합니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는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힘인 전기력이 생깁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질들끼리 작용하는 힘에는 전기력, 자기력, 하나 더. 중력 구하는 식 배웠죠? 중력 구하는 식 불러. R 제곱분의 G, MM. 전기력 구하는 식이 이겁니다. 떨어져 있는 물질들끼리 작용하는 힘의 크기 구하는 식 똑같습니다.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전기력 구하는 식은 R 제곱분의 크입니다. R 제곱분의 크 이거야. 그래서 이게 전기력 구하는 식이야. R 제곱분의 크 이겁니다. 자, 그 중에서 R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띠고 있는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2의 제곱분의 K는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를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얘를 쿨롱 상수라고 하는 이거 쿨롱. 그죠? 네. 전하의 전기에 반응한 과학자가 쿨롱이라서 쿨롱 상수 단위도 쿨롱 이거 써요. 자, 쿨롱 상수는 9 곱하기 10의 구승인데 외울 필요 없어. 우리는 상수를 직접 넣어서 계산하는 것들을 필요하면 상수값을 문제에서 주고요. 필요가 없으면 그냥 상수값은 K 또는 그냥 1로 놓고 계산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Q1, Q2는 A와 B의 전하량입니다. 4쿨러 곱하기 2쿨러.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2N에 해당되는 힘의 크기를 서로 주고받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는 힘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전하량이 세다고 해서 더 센 힘으로 잡아당기지 않죠.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반작용의 힘입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가 똑같이 얘도 2N, 얘도 2N의 힘으로 서로를 당기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전기력 구하는 식이 R 제곱분의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힘으로 서로 당기고 있는데 제가요 얘네들을 그래서 마찰이 없는 곳에 놨다. 그러면 힘을 받으면 이 새끼는 뭐하냐? 가겠죠. 그럼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안 한다? 힘을 받으니까 멈춰있던 애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운동인 건 맞아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 인이 아니? 아니죠.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쵸.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왜? 전기력은요. 얘네들이 서로 다가올수록 둘 사이의 거리가 뭐해지니? 가까워지죠. 그럼 힘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힘의 크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하는구나.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두 물질을 그러면 나는 붙였다가 뛸게요. 이렇게 전하가 있는 아이들이 떨어져 있을 때 2N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한번 접촉시켰다가 떨어뜨리면 뭔가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선생님이 칠판에 손을 대는 순간 뭔가 붙어있는 아이들은 같아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이동하고 있죠. 뭐가요? 열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동해?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죠. 자, 이렇게 우주 만물은 뭔가가 가까이 있으면 같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걸 싫어해요. 그러니 전하량이 다른 두 물체를 이런 식으로 접촉시켜 놓으면 그 순간 두 물질 속의 전자가 막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두 물질의 전하량이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전하량이 같아질 때까지 전자가 막 움직이는 걸 우리는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두 개의 전하를 붙였다 띄면 반드시 같아집니다. 얼마로요? 그건 A의 전하에다가 B의 전하를 더해서 반띵한 만큼이 새로운 전하량입니다. 예를 들어 A의 전하량이 플러스 4쿨롱이고 B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쿨롱 부호까지 넣으셔야 돼요. 이거 더해서 반띵한 게 새로운 전하량.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플러스를 띄고 둘 다 1쿨롱의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이 A도 플러스 1쿨롱이 되고요. B도 플러스 1쿨롱이 됩니다.
이렇게 접촉했다 떨어뜨리는 순간 그래서 전하들이 움직이면서 두 개가 극도 세기도 같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 얘를 똑같은 거리 2m 떨어진 곳에 놔도 얘네들끼리 작용하는 전기력은 2의 제곱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죠. 처음보다 전기력이 작아졌네요? 네, 작아졌네요. 그래서 처음에 전기력을 F라고 하는 이게 2N이었는데 얘는 4분의 1N이 되죠? 그러면 처음에 힘에 비해서 몇 분의 1 작아졌니? 8분의 1 작아졌죠? 그래서 얘는 8분의 1 F의 크기를 갖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해돼? 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들은 서로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그 전기력의 세기를 우리가 R 제곱분의 크크크로 표현한다. 되겠어? 그래서 그 전기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얘를 붙였다 떨어뜨리면 전하의 재배열 때문에 전기력의 세기는 달라진다. 알겠습니까? 이거 돼요? 하겠어요? 자, 이러한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하는 건 마찰 전기고요. 마찰하지 않고도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마찰하지 않고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뭐다? 검전기다. 자, 볼게요. 선생님이요. 그래서 물체를 비빕니다. 그랬을 때 전자를 잃기 쉬운 애부터 얻기 쉬운 애까지를 한 줄로 늘어놓죠. 그래서 플러스 되기 쉬운 애부터 마이너스 되기 쉬운 애까지를 한 줄로 늘어놓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털 유명해. 오래 오면 병신이죠. 털 유명해. 털가죽, 유리막대, 명주원검, 에보나이트 막대. 됐어. 이렇게 첫 번째 따서 털 유명해.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중에서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비볐다. 털가죽 무슨 급? 플러스 유리막대 마이너스인데 유리막대와 명주원검을 비비면 유리막대는 플러스 명주원검은 마이너스. 그래서 물질은 누구랑 비비느냐에 따라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래서 전기를 띤 털가죽과 에버나이트 막대를 비볐더니 에버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를 띄었어요. 그 에버나이트 막대를 가져다가 여기 금속구 옆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에버나이트 막대를 근처에 갖다 댈 겁니다. 맨 처음에 이 금속구는 전기를 안 띠고 있었어. 전기를 안 띠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수만큼 고르게 흩어져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성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에버나이트 막대를 근처에 갖다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전자를 뭐합니까? 밀죠. 됐어. 자, 그러니 전자들이 여기서 미친 듯이 놀다가 이 새끼 때문에 한쪽으로 다 밀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쏠려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플러스가 더 많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더 많기 때문에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으로 돼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쪽은 무조건 대전체와 반대극, 먼 쪽은 무조건 대전체와 같은 극으로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근데 선생님 저는 에버나이트 막대 옆에 금속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는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 옆에 한 개가 있던 두 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의미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얘에 의해서 가까운 쪽이 플러스 먼 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얘에 의해서 얘가 또 뭐가 되니? 정전기 유도. 되겠어? 이게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드르륵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뿔마 이거 반복. 되겠어? 이렇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선생님 근데 난 이거 붙였었는데?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될까? 상상했어요? 여기 뿔마가 고르게 흩어져 있었죠? 뿔마가 고르게 흩어져 있었죠? 근데 얘를 갖다 대는 순간 마이너스가 뭐 한다고요? 밀린다고요. 근데 밀려서 아까 여기에 왔죠? 됐어? 얘도 여기에 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여기 이렇게 있을까? 아니죠. 아까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쏠려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에 있으면 그 옆에 금속구가 있죠? 넘어가도 되죠? 아예 넘어갑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전자들이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 가장 먼 쪽으로 쏠려가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먼 쪽이 여기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건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안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밀려서 여기까지 온다고요. 이쪽으로 밀린다고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여기는 전체가 다 뭡니까?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전체가 뭘 띠게 되니?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붙여놓은 물체 자체가 그냥 한 물체야. 붙여놓은 물체 자체가 한 물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을 띠게 된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띠게 한 상태에서 얘도 얘네들처럼 이 상태에서 떨어뜨려.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떨어졌어. 전기를 띈 다음에 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살짝 떨어뜨렸어. 그리고 나서 이거 치울게. 어떻게 될까? 대전체를 치우면 얘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서로 좋아하니 싫어하니? 싫어하죠. 서로 밀어내려면 뭐가 작용합니까? 청력. 그러니까 전자와 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안 한다고요. 근데 이쪽에 마이너스가 밀고 있어서 억지로 어떨 수 없으니까 그냥 쏠려 있었던 것 뿐이야. 그랬다가 이 새끼 치우면 어떻게 되니?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다시 흩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 다시 흩어져요. 그러니 대전체를 갖다 댔다 치우는 순간 얘네들은 다시 원상 복구 중성으로 돌아갑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아까 붙여놨을 때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넘어갔잖아. 그래서 넘어간 상태로 떨어뜨려 놨는데 대전체를 치운다고 여기 있던 애가 다시 올 수 있니? 없죠. 연결된 전선이 없잖아요. 못 건너와요. 그래서 붙였다가 떨어뜨리고 대전체를 치워도 얘는 계속 플러스, 얘는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를 유지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찰하지 않고 전기를 띠는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게 검전기라고 그랬어요. 검전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검전기 이렇게 생겼죠. 기억해. 얘 이름이 뭐냐? 금속판. 얘 이름이 뭐냐? 금속방. 몇 개이냐? 2개가 붙어있죠. 되겠어? 자, 맨 처음에 이 검전기는요 상자에 들어있다가 우리가 쓸 때 꺼냅니다. 꺼내면 중성이기 때문에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아요. 중력만 받아서 얘네들이 축 처져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검전기를 가지고 뭘 할 겁니다. 자, 이 검전기의 이름 검전기 뭔지 아세요? 얘는 어떤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얘는 누군가를 가져다가 얘한테 갖다 대면 얘는 그 물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얼마나 센지 이거 검사해 줄 거예요. 그 검전기의 역할을 얘가 할 건데 지금 이 상태로는 못합니다. 검전기의 역할을 하려면 얘는 반드시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위아래가 무조건 같은 극이어야 검전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통에서 먼저 꺼내면 얘도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검전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 3단계를 걸쳐서 같은 극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첫 번째,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댑니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댈 거야. 예를 들어서 됐어. 내가 무슨 전기를 갖다 댔다고 할까요?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다고 할까? 됐어. 플러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어. 그러면 금속파는 무슨 극? 금속박은 무슨 극?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자, 이 자체가 전기가 통하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대전체에 가까운 애는 반대극, 대전체에서 먼 쪽은 같은 극. 맞습니까? 그래서 금속파는 플러스가 되고 금속바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금속박이 한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이잖아요. 둘 다 마이너스를 띈다는 얘기야. 그럼 둘 다 마이너스를 띄면 얘네들끼리 뭐가 작용하니? 청력. 그것 때문에 다리가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속박은 전기를 띄면 언제나 다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확 하고 벌어질 겁니다. 됐어. 얘가 마이너스를 띄는 순간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위아래가 같은 극이 아니잖아. 그럼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못해. 그래서 같은 극을 만들려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합니까? 금속판에다가 여러분들 손가락을 갖다 대세요. 금속판에다가 손가락 갖다 댑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금속판에 붙여.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접지라는 뜻입니다. 접지가 무슨 뜻일까? 우리 어려운 말 안다고 해서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야 돼요. 접지가 뭔지 아세요? 대전체와 가장 먼 쪽을 뭐 만든다는 얘기야? 중성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접지는요 무슨 말이냐면 땅이랑 접촉시켜놨다는 뜻이야. 그러니 우리 손가락을 타고 내 몸을 딱 보시면 내 다리가 땅에 붙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지구는요 무한대로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공간이야. 언제까지요? 대전체와 가장 멀리 있는 금속박이 중성될 때까지 전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 순간 전선의 역할을 해주는 것뿐이야.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내 몸은 접지 역할을 합니다. 그 접지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접지는 금속박을 뭐 만든다? 중성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든다는 게 접지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손을 갖다 대는 순간 얘가 중성돼야 되는데 얘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중성돼? 남아도는 전자가 내 손가락을 타고 지구로 가버려요. 언제까지? 얘가 중성될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속박이 중성이 됩니다. 그러면 중성이 되니까 다리는 다시 오므라들겠죠. 다리는 다시 오므라듭니다. 그러면 금속판은요? 금속판은 내가 손가락을 갖다 대도 얘 뭐였죠? 야, 이게 왜 뿔마야? 맞불이죠. 플러스 옆에 갖다 대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맞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접지시키면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전자가 어떻게 전해돼? 지구에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야죠. 그래야 중성되겠죠? 네. 자, 그래서 중성됩니다. 자, 중성될 때요. 여기 있는 금속판은요. 맨 처음에 마이너스였는데 얘를 접지시키는 순간 얘도 중성되니? 아니요. 얘는 못 그럽니다. 왜? 실제로 플러스 대전체가 여기 있는 전자들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을 갖다 대도 이 새끼들은 못 움직여요. 알겠어? 그대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대로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웁니다.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탁 하고 치우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렇죠? 위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고요. 밑에는 중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우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에 있던 100만 개의 전자들이 드글드글 있었단 말이야.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이너스들이 막 몰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손가락도 없고 대전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 있던 100만 개의 전자 중에 일부가 전기를 띠지 않는 아래쪽으로 확 하고 갑니다. 저기 빈 공간 있어. 절로 가자. 그래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를 띠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럼 얘는요. 그중 일부만 내려온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여전히 띱니다. 알겠어? 100만 개 중에 50만 개만 내려가고 50만 개는 여기 있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를 띄니까 서로 청력에 의해서 다리가 뭐한다?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손을 갖다가 치우는 순간 위아래가 같은 극으로 대전됩니다. 그러면서 금속박이 다시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만든다. 그래야 이제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되겠어? 자, 그럼 꼬맹아,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 복잡한 세 단계를 배웠어. 그러면 플러스를 갖다 대지 않고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 플러스를 갖다 대지 않고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 그죠? 이 문제 하나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문제였죠. 이 단계 하나하나가. 자, 머릿속에 넣으셔야죠. 자, 근데 머릿속에 넣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걸치면서 얘네들 사이에 나타나는 규칙성.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요. 뭔가를 배우고 나서 거기에서 핵심, 규칙성 이거 찾는 거잖아요. 이 세 단계를 지나면서 규칙성 뭘까요?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규칙성. 금속판은 한 번 전기를 띄고 나서 한 번도 극이 바뀔 수 없다. 금속박은 맨 처음에 금속판과 반대극이었다, 중성이었다, 같아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거구나. 알겠어? 이렇게 배우고 나서 단지 그것만 보지 말고요. 큰 틀에서 전체 숲을만 보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됐어? 이걸 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걸 바꿔볼게요. 플러스 대전체가 아니고요. 거꾸로 마이너스 대전체 갖다 댄다. 금속판. 금속박. 자, 불러. 순서대로. 뭐냐? 마이너스 갖다 대. 여기 마이너스. 그럼 뭐야? 뿔. 마이너스. 마. 그 다음. 뿔. 중성. 그 다음 뭐야? 뿔. 뿔. 이렇다고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위아래가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면 이제부터 얘가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위아래가 같은 극이 됐어.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마찰전기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선생님 겨드랑이에 꼽아서 100번쯤 비빌게. 그럼 전기가 띄었어야지. 그럼 띈 거 맞아? 이거 확인해야지. 어떻게 할까? 검정기 근처에 갖다가 대요. 내가 막 비빈 그 대전체가 얘가 진짜 전기를 띄었는지 이거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이 검정기 옆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검정기는 첫 번째 저 물체가 전기를 띄었냐 안 띄었냐를 확인해 줍니다. 대전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얘가. 그뿐만 아니라 전기를 띄었다면 너 무슨 극이야? 라고 하는 전하의 종류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A가 세 아니면 옆에 있는 B가 세? 둘 중에 누가 더 전기를 세게 띄고 있냐? 라고 하는 전하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검정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검정기는 위아래가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같은 극으로 대전시켰잖아요. 제가 A를 갖다 대더니 예병할 금속박이 얘를 갖다 대는 순간 확 하고 더 벌어져. 더 벌어집니다. A 무슨 극일까요? A는 전기 띄었습니까? 네. 띄었습니까? 네. 얘가 다가오는 순간 얘가 반응을 하죠. 얘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A는 전기를 띄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갖다 대도 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전기 안 띄었다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갖다 댔더니 더 벌어졌어요. 그럼 전기 띈 거야. 무슨 극? 자, 이제부터 생각, 추론이야. 무슨 극이요?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 기역과 니은 사이의 청력이 세졌다는 얘기는 여기는 플러스 전화의 세기가 플러스 개수가 뭐 해줬어야 되니? 많아져야죠. 그래야 미는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세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없던 플러스가 왔다는 얘기죠. 어디서?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왜 내려왔을까요?
여기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맞아요. 그래서 금속박이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검정기와 같은 극을 띠고 있는 물체를 갖다 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 댔더니 다리가 거꾸로 오므라들었다고 생각해보자. 다리가 거꾸로 오므라들었다고 치자. 그 오므라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아래에 있는 플러스의 세기가 뭐해졌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있었는데 플러스의 세기가 약해졌다는 얘기는 일부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왜요? 얘가 잡아당겼으니까. 무슨 그? 마이너스. 그래서 오므라든다는 얘기는 갖다 댄 애가 반대극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갖다 댄 애가 같은 극일 때 더 벌어지는 거다. 반대극일 때 오므라드는 거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얘네들이 무슨 극인지 안다. 그리고 전기를 꼈다는 것도 안다. 안 띄면 안 움직인다. 그래서 판단합니다. 근데 A를 갖다 댔더니 더 벌어졌거든요. 원래 위치보다 1cm 더 벌어졌어요. 근데 B를 갖다 대니까 오므라들었어요. 원래 위치보다 1.5cm 더 오므라들었어요. 그러면 A가 더 센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였을까? B가 더 센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였을까? A를 갖다 대니까 벌어지는데요. 처음보다 1cm 더 벌어졌어요. B를 갖다 대니까 오므라들었는데 처음보다 1.5cm 더 오므라들었어요. 누가 더 센 전기? 더 많이 움직이는 애가 더 센 전기를 띠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더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하를 더 많이 이동시켰다는 얘기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검정기는 이 세 가지를 판단해주는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예요. 이게 검정기예요. 이게 검정기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검정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검정기는 위아래가 같은 극을 띠고 있었어야 된다. 이래 같은 극을 띠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정기를요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해봐. 지금 검정기요 전기 안 띠고 있었어요. 얘를 무조건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네 서로 다른 세 가지 방법. 그중 한 가지는 제가 설명했죠. 대전체 갖다 대 손가락 붙여 동시에 치워. 이게 한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네 또 다른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7년 전 세종가구 입시 문제. 검정기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만 해봐. 그게 뿔뿔로 같은 극을 만들던 마마로 같은 극을 말들던 그건 상관없어. 그중 첫 번째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학교에서 배운 아까 설명한 그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요. 머리 돌려. 무슨 방법 있을까요? 마찰적이 이렇게 되죠. 기습이 막 비비면 돼요. 그죠? 그 방법도 있어요. 또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지 말고 그냥 붙여.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지 말고 그냥 붙여. 그럼 얘 무슨 극 될까? 무슨 극 될까? 마이너스야. 얘 무슨 극 될까? 마이너스야. 붙이면요 그냥 이 전하가 그냥 같아진다고요. 아까 점전화 두 개 붙이면 같은 극 된다 그랬죠? 그거 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대전체를요 근처에 갖다 대면 복잡해요. 세 단계 거쳐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아예 붙여버려. 그러면 그 순간 그냥 다 같아져. 알겠어? 네. 이 방법도 있어요. 그냥 아예 붙여버리면 돼요. 그럼 같아져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갖다 대는 순간 얘 온통 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를 갖다 대면 온통 다 플러스예요. 됐어? 근데 이 방법도 있어요. 또요. 광전 효과. 저 검정기에다가 엄청나게 센 빛을 쏴. 그럼 저 안에 있는 전자가 빛 먹고 뭐하니? 탈출하지. 그럼 전자들이 탈출하면 검정기에 무슨 극이 되냐? 플러스요. 광전 효과예요.
방전 효과를 통해서 검정기로 온통 플러스를 띄게 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는 전자들을 다 탈출시킬 거니까. 되겠어?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검정기는 위아래 같은 극이 돼야만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아래 같은 전기를 띄게 하는 방법이 그런 게 있다. 알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전기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어.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 꼬맹아. 넘기시면 온통 다 정전기는 검정기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너네 머리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꼬맹아, 114페이지에 4번, 5번, 6번, 4, 5, 6, 144에 4, 5, 6. 할만했죠? 자, 4번의 답이 4번, 5번의 답은 모르겠고 6번의 답은 5번인데 5번의 답이 뭐예요? 답을 안 써놔서. 5번의 답이 뭐야? 인력 인력? 네. 인력 인력이래요. 자, 설명 필요한 거 4, 5, 6 4번. 자, 6개의 물체 A, B, C, D, E, F인데요. 자, 이때 한번 해보죠. 꼬맹아, A, B끼리 비벼, C, D끼리 비벼, E, F끼리 비벼. 그러면 같이 비빈 애는 서로 같은 극일 수 없는 거 아시죠? 되겠어? 자, 이렇게 비벼서 놨더니요. 이때 A와 E를 가까이 했더니 서로 청력이 작용한대요. 그러면 A와 E가 같은 극이죠.
나는 같은 극이니까 A를 플러스로 놔볼게요. 그러면 2도 플러스란 얘기야. 그 순간 B는 마이너스가 되고 F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쭉쭉 추론해서 가셔야 돼요. 청력이 작용했다. 이들 중에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로만 바르게 짝지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또 AC를 가까이 했더니 인력이 작용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AC는 인력이죠. 그러면 A가 플러스로 고정시켜놨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죠? 얘가 플러스죠. 되겠어? 맞아? 현진아 이해되니? 네. 이런 식으로 극을 아예 고정시켜놓고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넘겨가시면 자 150페이지 4번이요. 154번 150페이지에 4번. 자 그리고 11번. (11번이) 될까요? 11번 답은 4번입니다. 돼요? 11번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4번도 됩니까?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꼬맹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원초적인 얘기가 151페이지에 5번입니다. 전기를 띤 입자가 있는데요. 전기를 띤 점전화가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A, 얘가 C, 그리고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R 이렇게 있는 거야. 아래 그림과 같이 대전된 A, B, C가 띄고 있는 전하는 모두 다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어. 이때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요 4N입니다.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4N으로 말하. B가 A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은 몇 뉴턴이겠습니까? 뭔 소리야?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4N이래. 꼬맹아. A가 B, 얘가 B인 거 맞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4N이래. 당연히 뿔뿔이니까 미는 방향으로 4N. 좋았어. 맞아? 그러면 A가 B를 밀면 똑같은 힘으로 B가 A를 밀어. 얘도 4N의 힘을 서로 주고받는 거지. 자, 그래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4N이면 B가 A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은요. 네,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가 B를 미는 힘을 받지만 또 C가 B를 미는 힘도 받아요. 네. 근데 얘네들의 전화량이 똑같대요. 그러면 얘가 Q면 얘도 Q고 얘도 Q로 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전기력 구하는 식이 R 제곱분의 크였잖아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R 제곱분의 Q 제곱. 요게 4N 이런 뜻이었어. 그래서 이게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야. 근데 B,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있겠죠. B,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B와 C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2R이니까 4R 제곱분의 K Q 제곱이죠. 그러니까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비해서 B,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분의 1밖에 안 돼. 그런 얘기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 힘이 4N이면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1N이야. 이런 얘기야. 맞아요? 거리가 2배 커지니까 그래서 전기력은 4분의 1로 줄어.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1N이니까 B, C 사이에 서로를 미는 힘은 1N이겠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 B가 받는 합력은 두 힘이 반대 방향이니까 빼면 되겠죠? 3N의 힘을 받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전기력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전기에서 여러분들이 전기력 구하는 방법들을 좀 하시면 되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153페이지 10번. 구해봐. 네.
나영아 여기에 있는 A가 받는 힘 몇 개? 세 개. 뭐 받아? 중력, 전기력, 장력. 장력, 중력, 전기력.